1996년 8월 16일, 미국 테네시주 포레스트 힐스에 사는 마리사는 전날 약속했던 플레이 데이트를 위해 제닛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플레이 데이트란 어린아이들끼리 만나서 놀이를 즐기는 교류 목적의 만남으로 그녀와 제닛의 자녀가 같은 또래였기에 둘은 가끔 이렇게 만나고는 했죠. 약속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어 제닛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준 것은 제닛이 아닌 그녀의 어린 아들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가 집에 없다며 그녀를 안으로 들인 뒤 가지고 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색상의 양탄자를 치웠고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아버지인 페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제니까 약속이 있었다는 마리사의 말에 그는 그녀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며 플레이 데이트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말했죠. 제닛이 어제 했던 약속을 말도 없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방문했던 날 혹은 그 전날에 제닛이 실종됐고 남편인 페리에게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말이죠. 1980년대 초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났던 페리와 제닛. 둘은 금방 서로에게 끌렸고 얼마 안 가 애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페리는 오펜하이머 홀딩스의 선물 중개인으로 일했고 제닛은 그런 그와 함께하며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그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공부에 욕심이 있었던 페리에게 로스쿨 학비를 지원해 주었죠. 그의 졸업을 기다리지 못한 제닛의 청혼으로 둘은 1987년에 결혼.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녀와 제닛 부모님의 지원으로 벤더빌트 대학 로스쿨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페리는 뉴욕의 유명 기업들의 제안을 뿌리치고 내슈빌의 금융문제 전문 법률 사무소인 BBS에 취직했습니다. 제닌 역시 어린이 동화책 사파를 그리며 원하는 길을 걸었고 1994년까지 둘 사이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걱정 없이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그들. 남들이 보기에 그들은 정말 이상적인 부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둘은 사소한 일로도 싸우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은 지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목격되고는 했습니다. 둘이 이리 싸우게 된 원인은 사실 페리의 잘못이 컸습니다. 그는 바보 같은 짓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BBS의 한 여성 변호사는 어느 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게 인쇄를 한 그 메모에는 그녀에 대한 음담패설과 자신이 유부남이고 예전에는 외도하는 남자들을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그들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몇 번의 메모가 더 오고 나서야 그녀는 경영진에 이를 알렸고 외부 조사관의 도움으로 메모를 남겼던 이가 페리였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넘어가는 대가로 그는 회사를 나와야 했고 피해자에게 4년 동안 총 25,000달러, 하나로 약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가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제닛은 그가 왜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왔는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둘의 사이는 갈수록 소원해졌고 이 시기 제닛의 친구들은 우울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증언했죠. 1996년 8월 14일, 일주일에 2번 방문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이날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제닛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심각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것에 이상함을 느꼈던 부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한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힌 책자였죠. 그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그녀는 이틀 뒤 변호사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실종됐거든요. 8월 15일, 부엌에 조리대를 설치하러 왔던 작업자들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외부인과 만났던 기록은 없습니다. 저녁에 귀가한 페리의 주장에 의하면 그날 둘은 평소처럼 말다툼을 벌였고 제닛은 이제 지쳤다며 잠시 떨어져 시간을 보내자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반 무렵에 그녀는 2개의 여행용 가방을 챙겨 자기가 없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적힌 메모를 그에게 넘긴 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녁 9시 무렵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해 장인 장모에게까지 제닛이 자신과 아이들을 떠났다는 전화를 했죠. 왜 그는 지인들에게 아내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의 무언가 이상한 행동은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기적으로 청소를 위해 방문했던 청소업체 직원인 비어드에게 페리는 놀이방을 청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그런 것을 지시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 비어드는 이상함을 느꼈는데 더 이상했던 것은 이미 집안이 어느 정도 청소되어 있었다는 것. 평소 자신을 맞이하던 제닛이 보이지 않아 어디 갔냐는 질문에 잠시 그는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잠시 뒤 방문한 보모와 플레이 데이트를 왔던 마리사에게도 그녀가 출장을 갔다고 말했던 페리.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제닛을 걱정한 그녀의 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페리는 그녀가 떠나기 전 주었던 메모에 12일 뒤 돌아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 삼손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린 8월 25일이 되어도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이 파티에서 페리는 그녀가 오고 싶었지만 귀에 염증이 생겨 치료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에게만 전화했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제닛의 가족들은 결국 8월 29일이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단순 실종 신고만이 아닌 페리가 의심된다는 말도 함께 전했죠. 그를 의심했던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말렸던 것과 더불어 제닛이 남겼다는 메모가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그녀는 가끔 자리를 비울 때면 그에게 할 일이 적힌 메모를 건넸지만 펜을 사용해 수기로 작성하고 오로지 소문자만 썼던 기존 메모와는 달리 그가 보여주었던 메모는 프린트되어 있었고 대문자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녀가 메모를 작성했다면 분명 다음날 있을 마리사와의 플레이 데이트 약속을 적어두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이를 지적하자 페리는 플레이 데이트는 제닛이 아닌 자기가 주선했다고 주장했지만 마리사는 자기와 약속을 했던 이는 제닛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실종된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입원 기록이나 신용카드, 은행 계좌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9월 7일에 집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 공간에서 그녀의 차를 발견합니다. 놔둔 지 며칠이 되어 보이는 차 안에는 여행용 가방을 비롯해 그녀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증거들은 하나같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는 여러 벌의 옷이 들어있었지만 속옷은 하나도 없었고 칫솔이나 치약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운전석에서 발견된 신발 역시 신다가 벗은 것이 아닌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경찰은 그녀의 남편 페리가 의심스러웠지만 물적 증거를 비롯해 제닛의 시신조차 찾지 못해 별다른 대처는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1999년 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멕시코에 있는 그의 아버지 아서의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제닛의 가족들은 그를 잡기 위해 일단 실종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제닛이 법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에 동의했고 2004년 말에 2명의 형사와 검사는 법원에 페리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모아 비밀리에 제출. 59명의 증인을 내세워 2급살인, 증거 조작에 관해 기소장을 제출하며 멕시코 정부의 도움을 받아 2005년 8월에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내슈빌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담당 형사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을 보장한다면 기꺼이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카운티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러셀이라는 다른 수감자에게 접근해 돈을 줄 테니 자신을 이렇게 만든 제닛의 가족들을 죽여달라는 청구를 했는데 혼자는 힘들다는 그의 말에 자신의 아버지인 아서가 도와줄 거라며 범행 방식과 아버지의 연락처를 전해주었습니다. 러셀은 이를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경찰에 알리기로 했고 도움을 달라는 검사의 요청에 동의. 그들은 그렇게 아서와의 통화를 녹음하며 증거를 확보해 그를 체포하고 청부를 의뢰했던 페리까지 살인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었죠. 아서는 1996년 8월 15일 저녁에 페리가 말다툼 끝에 제닛을 살해했고 며칠 뒤 시신을 숨긴 곳으로 그를 안내하며 처리를 부탁했다고 증언. 처음 그는 개울에 던지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차를 몰던 중 발견한 큰 덤불 더미에 그녀를 유기했다고 했지만 즉흥적으로 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해 끝내 제닛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페리는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그가 제닛 가족의 살인 청부까지 했다는 사실을 아는 배심원단은 10시간의 논의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편결. 2006년 9월에 재판부는 그에게 56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인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은 몇 없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아서의 경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3개월 뒤 연방교도소의료센터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죄로 수감되어 있는 페리. 2038년부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가 그 전에 아버지를 따라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